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TAC 암 치료에 있어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 사진 보면 2015년도에 국가암정보센터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우리나라 암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뭐 위암에서부터 해서 폐암, 대장암, 간암, 뭐 전립선암 쭉 다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경동맥 화학색 전술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간입니다. 그 외에는 주로 뭐 다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부분이 화학색 전술하면은 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간암에 있어서 경동맥 화학색 전술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기 윤선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간암 보면 5번째 가장 흔한 암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을 보면은 남자가 뭐 거의 3배로 많습니다. 여자 대부분 암은 다 여자가 많은데 이 간암은 남자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게 뭐 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주로 또 발생하는 거 보면 50대, 60대, 70대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아마 이게 더 많은 간암 환자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암 보면은 또 헤파토마 그러니까 HCC 이게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담도암이라든지 전이암 이런 것도 그 다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발생률을 보시면은 199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간암의 발생률을 보시면은 자꾸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그 표준화를 해서 보면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아마 이게 점점점 우리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조기에 진단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우는 아마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 빨간선이 간암이고요, 위에가 전체적인 암입니다. 이 전체적인 암에 비해서 이 5년 생존율이 간암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 그 간암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간 기능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언더라인하게 리버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 헤파타이티스 B, 헤파타이티스 C, 알코올, 패티 리버 이는 언더라인 디지즈 때문에 사망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헤파타이티스 B는 우리가 저기 많이 스크리닝하고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채소인데 패티 리버 이거에 의한 지금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부터 5대 국가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의 대상으로 해서 지금 스크리닝 그러니까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 환자군, 이게 헤파타이티스 B나 헤파타이티스 C, 그 다음에 간경화가 있는 경우 이런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그 피검사 해가지고 알파 페토 프로테인하고 종양 그 수치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이거를 1년에 2번 무상으로 제공해서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음파를 하다가 이렇게 종양이 만약에 초음파에서 발견된다 이러면 1cm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1cm 이하의 경우에는 알파 페토 프로테인 수치를 참고해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사진을 찍어서 CT나 MR 사진을 찍어서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면 수술을
HCC 그러니까 간암이라고 진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프로테인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라면 뭐 경과 관찰을 한다든지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진상에서 전형적인 소견을 안 보인다. 그러면 또 역시 뭐 경과 관찰한다든지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1cm 이상이 된다. 그러면 뭐 사진에서 전형적인 소견이 안 보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라도 전형적인 소견이 보인다 이라면 간암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환자는 사진 예제인데요. 우리 흔히 보는 간암 환자들의 전형적인 CT 사진입니다. 언더라인하게 여기 보면 리버 시로시스가 있고 조형정강해서 여기 주로 3페이스를 하는데요. 여기 동맥 조형정강식이고 이게 문맥, 여기가 지형기입니다. 이때 보면 동맥 시기에는 이렇게 조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문배 시기에 조금 빠지고, 그 다음에 지연 시기에는 완전히 빠지고요. 이게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환자 적절한 예후와 치료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이징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테이징 하는데 간암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징이 딱 표준화되어 있는 게 없고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TNM 스테이징하고 그 외에도 뭐 구다, 뭐 클립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주로 서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미국이나 서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BCLC 스테이징입니다. 이 최신판에서 보시면은 5개로 나눠가 있습니다. 빠른 시기하고 very early stage하고 early stage, intermediate, advanced, 뭐 terminal stage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중에서 early stage까지는 치료가 가능한 게 치료 방법으로 보면 RFA라든지 헤파틱 리젝션이라든지 트랜스플란테이션, 에빌레이션 이렇게 치료 가능한 이게 완치가 가능한 그런 치료 모달리티 제공하고 있고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부터는 그러니까 종양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가능한 것보다는 좀 펠리에이티브로 그냥 좀 도와주는 역할로서 TAC를 레커멘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스테이지에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주로 이제 시스테믹 케모세라피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말기에는 그냥 스포티브 케어로 이렇게 치료 모달리티까지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버전에서는 뭐 예후까지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쪽에 TAC 하는 경우는 2에서 5년, 그 다음에 어드밴스 때는 1년 이하, 뭐 터미널에서는 3개월 정도, 이 정도로 예후를 다 예측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은 이게 국립암센터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건데요. 1972명을 대상으로 제일 처음에 무슨 치료를 했는지 이렇게 통계를 낸 건데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60% 이상이 이 TAC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이렇게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진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이 조기에 발견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기가 지난 경우에 발견돼 갖고 대부분이 이제 TAC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 이 예후를 보시면은 5년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면 간 뭐 이게 이식을 한 경우는 성적이 제일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쭉 내려가는데 결국 TAC 하게 되면 예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검진 사업에서 성적이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분들에 대해서 스테이지를 보시면은 결국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전부 다 BCLC 스테이지 보면 B, C 이렇게 터미널 좀 더 진행된 경우에서 발견됩니다. 서양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UICC 스테이지를 적용하는데요. 이 UICC 스테이지는 종양의 개수,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혈관의 침범이라든지 담도 침범 이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T1 스테이지가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경우, 모두 다 해당되는 경우죠. 아주 작은 경우, 이런 경우 T1. 그 외에 이제 2개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T2. 그 다음에 딱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뭐 T3.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당되는 경우 T4. 이렇게 해갖고 스테이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를 나눠서 하는데 치료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치료 방법은 그보다 더 다양하게, 아까 중에 BCLC보다 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테이지 1도 1 있고, 그 다음에 2도 3가지, 3도 3가지, 그 다음 4도 3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TAC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AC가 상당히 많이 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TAC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놓은 거는 71년도에 처음에 헤파토마에 대해서 그 아테랄 인퓨전, 케모 약을 인퓨전하는 그 하면서 카테타를 넣고 이 하다 보니까 헤파틱 아트리가 오클루전 되고, 그래서 환자를 팔로우 해보니까 리버 펑션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를 막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수술로 헤파틱 아트리를 막고 라이게이션하고 케모 약을 인퓨전하고 이런 거를 그 다음 시도했고요. 그 다음 74년도부터는 직접 이제 트란스 아테리얼 헤모 엠볼리제이션을 시도했습니다. 이 이후로 80년대, 90년대 이라고 쭉 해서 아주 많은 시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뭐 명칭은 뭐 다양하게 했는데요. TAC 트란스 아테리얼 케모 엠볼리제이션 있고, TAE 트란스 아테리얼 엠볼리제이션, 그 다음에 TOCA 트란스 아테리얼 오일 케모 엠볼리제이션, 뭐 다양하게 명명을 해갖고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역시 TAC입니다. 이 캔서 드라그를 하고 리파이도라는 물질을 섞어갖고 엠볼릭,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엠볼릭 에이전트로 해갖고 아트리를 막아버리는, 이게 제일 많이 했고요. 이렇게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헤파토마의 그 헤모다이나믹 백그라운드를 일단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헤파타이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플라메이션이 하고, 인플라메이션 생기고,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생기고, 이렇게 점점 진행하다 보면 리제네티브 노듈이 생깁니다. 이 리제네티브 노듈이 제일 처음에는 헤파틱 아트리와 포탈 스플라이를 같이 받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 리제네티브 노듈이 디스팔리틱 노듈과 그 다음에 early HCC, 그 다음에 점점 더 발전해서 well differentiated HCC, 그 다음에 moderate, 그 다음에 fully differentiated HCC로 이렇게 HCC로 점점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점점 포탈 스플라이는 줄어들고 헤파틱 아트리 스플라이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헤파틱 아트리를 막아서 이 헤파토마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치료 방법은 이 하는 거 원리는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는 걸 리표도라고 이 캔서 드라그를 이게 섞습니다. 이렇게 믹스를 하면 이렇게 예쁘장한 이렇게 믹스처가 생기는데, 이 믹스처를 뭐 현미경을 보면 이게 리표돌이 이게 오일입니다. 이 오일에 여기 안에 빨갛게 들어가 있는 게 아데리아인데요. 아데리아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헤파틱 아트리 쪽에 이렇게 쭉 밀어 여면 이 튜머만 헤파토마에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 그냥 일반적인 데는 다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로 다 막고 나서 마지막으로 엠볼릭 에이전트로 여기 아트리를 막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환자인데요. 이분 2016년도 4월 달에 이렇게 헤파토마가 이렇게 큰 게 있었습니다. 요거를 TAC로 5번 시행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팔로업인데 이렇게 많이 크기가 줄어들었죠. 더 이상 지금 안 커지고 아주 스테이블하게 지금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 분인데요.
헤파토마에서 TAC 인디케이션은 뭐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근데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RFA라든지 LT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 그냥 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TAC는. 특히 콘트라 인디케이션으로 뭐 차일드 푸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요즘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안티 캔서 드라그로는 제일 많이 쓰는 건 독소루브신입니다. 그 외에도 뭐 시스플라틴, 뭐 에피로신이라든가 독소루브신, 뭐 미토마이신까지 다양하게 쓰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컴바인해 가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여러 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노하우에 따라서 쓰기도 하는데 어느 게 하나 더 좋다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이 TAC를 하게 되면은 뭐 아까 성적은 5년 서바이벌 레이트하고 이렇게 다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환자분들이 하게 되고 하고 나면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부작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튜머를 엠볼리제이션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생기는 이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도염입니다.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하고 나면 배가 아프고 가끔 열도 나고 이런 것들이 한 3, 4일 지속됩니다. 대개는 3, 4일 만에 끝나고요. 그 외에도 뭐 리버 페일유어라든가 엔세팔라이티스, 뭐 아사이치 이런 다양한 합병증이 있는데 대부분은 미디안 그 레이트가 한 7.5%, 뭐 8.3%그 대부분 미미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 TAC에 많이 나오는 게 드라그 일루팅 비드를 사용한 TAC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튜머의 그 엠볼릭 이펙트를 좀 더 높이고 그 다음에 환자의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물질이 개발되었고요. 이 비드에다가 아데리아를 섞어서 엠볼리제이션 하게 되면 튜머가 그 안에 캔서에만 더 안티 캔서 드락이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튜머 리스판스는 다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서바이벌 레이트에서는 뭐 아직까지 뭐 더 좋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이게는 보통 하는 것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일드 푸 클래스 2의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시켜 주고요. 그 외에는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되어 있습니다. 요즘 또 얼마 전에 그 2014년 서울대에서 발표한 건데요. 3cm 이하 싱글 노드에서 TAC 역할에 대해서 발표한 건데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헤파티 리젝션을 한 경우, 그 다음에 RFA 한 경우, TAC 한 경우 각각 조사를 했는데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시면은 역시 수술한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RFA, 그 다음에 TAC 이런데 보통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그 환자 상태가 제일 좋으면 수술을 하고 그 좀 안 좋으면 RFA 하고 완전히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TAC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정해 갖고 다시 조사를 해보면 통계를 내보면 이 RFA가 87.6%, 그 다음에 헤파티 리젝션 85.6%, TAC가 80.7% 거의 비슷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다 교정해서 하면 그 3cm 이하 싱글 노듈 내에서도 TAC가 상당히 리젝션, 그러니까 수술하는 경우하고 비슷한 성적을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HCC 같은 경우 말기 환자들 대부분 포기하시고 그냥 뭐 대증요법이라든지 뭐 시스테믹 케모라든지 이런 거 찾아 떠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은 이렇게 케모 리포더 인퓨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은 한 20%에서 반응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성적이 되게 나쁜 거로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 1년 생존율이 44%까지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저널에서 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인필트레이트 튜머가 있고 선생님 포탈 베이스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 돼갑니다. 예, 이게 인필트레이트 튜브가 TAC 하기 전에 사진이고 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인데요. 거의 요즘은 또 어드밴스드 HC 같은 경우는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아까 전에 방사선 치료 하신다는데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엠볼리제이션 하는 경우 있고 TAC하고 소라페닙 이게 케모 에이전트 같이 쓰는 경우 그 다음에 RFA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리버 캔서는 상당히 많은 말그넌시 중에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모탈리티 레이트 높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검진 사업을 해서 1년 2번 정도 해서 일찍이 발견을 해서 스테이징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상당히 예후를 좋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스테이지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를 하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